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6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화순군이 새 도로를 내면서 직선이었던 도로를 마을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 쪽으로 휘어지게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널리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사용량이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협박을 당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순군이 무등산 자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S자로 구부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긴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나 감사원이 확인해봤더니 구부러진 도로가 마을 유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 지난 2017년 조성된 자동차 캠핑장입니다. 이곳으로 진입하기 위한 2차선 도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진입로는 당초 설계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캠핑장 인근 마을 전 번영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쪽으로 도로를 바꿔주지 않으면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순군이 이 번영 회장 요구를 받아들여 도로 선형을 바꾼 것입니다. 이쪽으로 직진으로 가야 인근 마을 주민입니다. 누가 어쩌고 해갖고 거기를 갔다고 말을 한참 급디다 갖고 시끄러웠는데 조용해졌어. 그때는 누가 뭐가지고 하나 달아난 것 같이 그러더니 괜찮습니다. 자치단체가 특정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도 문제였지만 들어주는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화순군은 도로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관 간에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다시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번영 회장은 자신의 식당과 도로가 바로 연결되는 혜택을 얻게 됐지만 이용자들은 불편해졌습니다. 원래 계획상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그것은 도로가 직선으로 뚫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제한 속도는 시속 40km로 줄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만 불편해진 셈입니다.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단체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화순군은 이와는 별도로 오토 캠핑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립공원공단이 제기한 송사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결국 번영 회장만 이득을 보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얘기할 때 흔히 생산하는 데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많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남구은 기자입니다. 길을 다니는 시민들의 손마다 음료가 담긴 페트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들려 있습니다. 길거리 여기저기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있는 페트병과 일회용 테이크아웃장이지만 이런 플라스틱들을 처리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재활용하기 어렵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한 재활용품 선별 업체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부분이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플라스틱으로 보여도 재질이 제각각이어서 일일이 소재별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일 품목으로만 폐기물 되면 선별 상관이 대표 없는데 단일 최국주 품목이 씨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유관상은 모르고 확인을 하려면 불로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태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플라스틱 컵 사용량 감소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등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회용 컵을 광주 환경운동연합 정은정 여러 가지 이런 간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협약을 맺어서 80개 정도 업체가 이 머그컵을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도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보증금제를 운영해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kg, 벨기에와 대만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올해 초 한 20대 여성이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교제 중 기간에 찍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21살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월 28일입니다. A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에는 8달 동안 만난 남자친구 23살 김모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김 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지인과 가족들이 알도록 SNS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가족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김 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이별 통보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이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188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를 막으려면 평소 상대가 작은 폭력성을 보였을 때부터 관계를 재정립해보고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록은 남는 거거든요. 광주 여성민우회 그게 성폭력 한 번이 상담소 아닌 거잖아요. 최희연 상담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또 신고를 했었던 그런 기록들은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힘들어했었던 것들을 또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요청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벌인 잘못된 행동이 한 여성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가족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 157명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인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해 5.18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망언 의원 3명을 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유치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용 카시트를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에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 광주에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 버스가 드물어 대여 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시내 면세점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업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보세 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은 뒤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등 유통 대기업들이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들이 광주 지역 시내 면세점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광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수가 적은 데다 관광산업이 침체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오는 12일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양방향 교통이 전면 제한됩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6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언급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정부는 꾸리고 이 관련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달 말에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관심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년이 이렇게 연장이 되게 되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과 우려의 시선 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박사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와 인터뷰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5월에서 6월은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협상이 이루어지는 또 시기이기도 한 그런 또 시점인데 최근 임금제 논의로 문재인 정부 여러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얼마나 인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0원을 강하게 최근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10,000원이 최저임금이 돼야 되는지 그 노동계의 생각 오늘 듣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박현환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의 사고 구간 확인되는데요. 송도로 송정 5일시장에서 송정파출소 방향으로 송정파출소 앞 삼거리 내에서 조금 전에 승용차와 승합차 간의 사고 났습니다. 송정파출소 앞을 지나시는 분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사 구간입니다. 하서로 지산초등학교에서 용전교차로 방향 지산초등학교를 지난 지점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양방향 통행 중인데요.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필문대로 교육대학교에서 서방 사거리 방향 서방 사거리 3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인도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우체로 향토사단에서 574거리 방향으로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초등학교를 못 간 지점 2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작업 구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무대로 송정공원역에서 공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가로수 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앙로 계림 5거리에서 광주고 방향 지나신다면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차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어서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불법 주정차 된 곳이 있어서 통행하기 불편한 곳이 있는데요. 경열로 돌고개역에서 양유교 방향으로 양동시장 주변으로 2차로와 3차로에 거쳐서 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습니다. 1차로로 통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중앙로 한국은행에서 유덕 1교차로 양방향으로 소통 잘 되고 있고요. 신창로 신창우체국에서 첨단교차로 양방향 원활한 교통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노인 인구는 크게 느는 반면에 생산 인구는 크게 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 연장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꺼내든 정년 연장 카드에 대해서는 저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 그리고 또 정년 연장이 갖고 있는 우려점 각각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금 정년 연장을 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 정년 연장의 어떤 정책 방향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그 경제부총리께서 정부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워낙 이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정부가 이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네. 정부에서 관련 TF를 지금 구성해서 만약에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 파급 효과가 올 건가 또 한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우리가 뭐 워낙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제 뭔가 특단의 조치는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또 이달 말 빠르면 이달 말쯤에 정부가 또 어떤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좀 제시할 것 같거든요. 그때 네. 가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65세까지 5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네, 이렇게 정부가 정년 연장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 좀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 왜 정년 연장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뭐 아주 쉽게 보면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정도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768만 명인데. 네. 2030년에는 1298만 명이 되고 2040년에 이게 1722만 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흔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은 뭐 아주 평균에 비해 한 3배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방치할 경우 노인 빈곤이 높으니까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 지출을 굉장히 지금 늘려라는 어떤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72세에서 한 73세 사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 저임금, 초저임금 근로자로 전전하다 보니까 일은 하지만 굉장히 노인 빈곤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로는 계속하게 하면서 어떻게 또 이 빈곤율을 낮출 수 있을까? 또 그대로 놔두면 또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데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65세 이상 지금 어르신들이 관심하는 게 기초연금 아니겠습니까? 네네.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2018년 작년만 해도 11조 9천억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뭐 일단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현행대로 그냥 유지를 하면 2027년 10년이 채 안 되는데 그때 28조 6천억으로 거의 3배가 늘어나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시 같은데 어떤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 정년하고는 정년하고는 연관은 없지만 이제 노인 어떤 사회적 부양비용 측면에서는 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노인 빈곤 문제 또 근로하는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건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년 연장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 부분들 정부의 이 복지 예산만 가지고는 지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한계가 있고 또 그대로 놔두면 사회적 부담이 또 굉장히 또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적 부담이 또 젊은 층들에 가기 때문에 차라리 정년을 연장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수익원들을 만들어내면서 노후의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더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정년 연장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년이 연장됐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까도 예측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지금 중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골목 상권이 이제 굉장히 위축됐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배움 세대가 한 720만 명 정도입니다. 네. 이 양반들이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일시에 퇴직을 해버리면 그동안 이 양반들이 소비하던 어떤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네. 근데 급격히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정부의 어떤 조세 수입도 어떻게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쓸 때는 많은데 정부가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층들이 웬만큼 일해서 수입이 있도록 하면 이게 조세 수입 증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부담 감소 효과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걸 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이게 실질 가입 기간이 좀 짧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제 퇴직 은퇴를 하니까 공적영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리자 그러는데 네. 올리게 되면 지금 세대는 좋을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 후세대는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년 연장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한 5년 정도 좀 늘릴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국민연금 노후소득도 강화가 되고 또 사회보험료도 계속 납부하게 되니까 네. 전체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노인들 그다음에 이제 정년이 연장이 되게 되면 청년들의 취업 문제 안 그래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들이 계속 정년이 연장되면서 유지됨으로 인해서 청년 취업 문제, 청년들의 빈곤이 또 심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한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부총리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55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배움 세대가 한 72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매년 한 70만 명이 퇴직을 합니다. 근데 네. 신규 일자리 지금은 한 40만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한 30만 명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문제 핵심은 우리가 지금도 3대 업종 같은 데는 좀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직장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일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이든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세대 간 경쟁이 이제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금하고는 다른 관행들 있잖아요. 좀 더 젊은 층하고 정년 연장하는 어떤 나이든 층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모색을 해야지 그대로 지금과 같은 어떤 경직적인 네. 임금 구조 또 연공서열련 임금 구조 이런 쪽으로 가면 젊은 층들이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또 우리 취업 못하게 하고 또 더 하려고 그러냐 이런 불만들은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 이제 고령화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들인데 왜 특히 일본이나 그다음에 또 유럽이나 먼저 고령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겪은 나라들을 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은 이런 정년 연장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갑니까? 이게 국가마다 우리는 이제 단순 비교를 하는데 국가마다 처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복지 모형에서는 북유럽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사회 체계 관점에서는 영미형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영국 체제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쪽에 좀 많이 맡겨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미 1986년에 정년을 폐지했고
영국도 2011년에는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죠. 이제 이쪽에서는 또 아주 경쟁력 있는 어떤 고령 근로자 CEO 같은 경우를 우대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우리하고 좀 비교 가능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65세고요. 그다음에 70세 연장안도 검토하는데 일본 예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게 일본이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다른 요인도 있지만 뭐 단가의 세대라 그래서 우리하고 그 베이비붐 세대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숙련된 근로자 뭐 그다음에 생산성이 좀 아주 그렇게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분들이 떠나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제 연장을 오히려 지금 요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본의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 크레파스라 그래서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정년이 이제 60세로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 63세고 이게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될 예정이거든요. 요 공백을 좀 채워주는 수 있는 어떤 우리 대안들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서 우리 지금 뭐 경제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후 이런 노인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 속에서 그런 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정년 연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년 연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거고 또 연금 고갈 등 복지 비용이 크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노령에 일하는 거를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로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퇴 후의 삶의 질도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는 게 더 건강한 삶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게 노인 빈곤하고 이런 거로만 연결짓는데 가능하면 뭐 봉사활동을 하든 경제활동을 하든 일을 하는 게 그 삶의 질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건강한 노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 전환 과정에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서 이제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60세 정년 연장이 된 지 아직 3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성급하고 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은 2013년에 그 우리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 시장의 개혁을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를 했다가 다른 개혁은 다 무산되고 이 정년 60세만 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청년의 고용 절벽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청년 실업률, 특히 확장 실업률을 보면 통계치 작성 이후로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지금 25%를 넘어가서 4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무모한 과격한 그 정책 변화를 했던 것인 게 일본에서는 1년 늘리는데 한 21년 정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른 사전 정비가 없이 또 획일적으로 충분한 예고 기간이나 준비 기간 없이 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들한테 상당한 고용 절벽이 가중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이고 일반 실업률이고 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실업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고용을 회피하게 만드는 규제를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해놓으면 청년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정책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년 늘리는데 20년 정도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이 되는데 60세 올리고 지금 다시 벌써 3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65세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의 고용의 위험성들, 고용 그런 것들은 더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정년을 연장한다는 거는 이제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일하신 분이 다시 뭐 65세로 한다 그러면 5년을 더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훨씬 숙련되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자리에 청년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해도 네. 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의 고용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이거나 이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고용이 1% 늘어나면 청년들의 고용은 0.8% 정도 준다. 그런 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들이 네.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일단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고용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럼요.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한쪽에 고용이 늘면 다른 쪽은 주는 거는 뭐 당연한 산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피한다는 얘기는 고용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지금보다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로 만들기 전에는 그 청년한테 피해가 안 가는 연장이라고는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번에 최저임금이나 뭐 52시간제 이런 거 시행하면서 봤듯이 특정 산업이나 뭐 지역에 가든 이렇게 그런 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획일적인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부 의도대로 청년들하고 다툰 일을 빼고 만약에 정년을 연장한다면 지금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65세 이상이 한 33% 정도가 고용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노인들이 하고 청년들이 탐하지 않는 일만 한다 그러면 지금 정년 연장이라는 게 뭐 지금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년 연장한다는 얘기는 정규직이나 이런 일자리에서 정년 더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청년한테 피해가 안 가는 정년 연장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나서는 이런 정년 연장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국민들의 노년을 정부가 보장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복지나 그런 연금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온 적자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런 정년 연장의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정부가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의 연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적용하면서 특히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그거대로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걸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금이 고갈되면 그건 어차피 국민들의 몫이지 뭐 정부가 다른 데서 돈이 생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그거는 그거 문제대로 해결해야 되지 이거하고 이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반드시 일을 5년 더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지 비용을 줄이려면 그때까지 연금 개시를 뒤로 미루게 하는 연금 개혁까지도 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은 자기 처지에서 60세부터 은퇴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더 일해라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회가 수용해야 돼서 프랑스에서도 이 연금 고갈 때문에 사르코치 대통령 때 그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을 하는 것 때문에 일반 국민하고 노동자들이 상당 기간 파업도 하고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거기다 대고 뭐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파급,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논의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아주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정부가 또다시 획일적으로 지난 2013년과 같은 결정을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논의가 노조 등의 집단 세력에 의해서 정치화하거나 정치인들이 앞으로 국가 재정이나 인구 변화의 충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또 인기 영합 경쟁을 해서 다른 고통을 수반하는 다른 정책을 하지 않고 이거 정년만 늘려놓으면 네.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이슈가 정치화하는 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 정년 하나만 늘려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 관행의 많은 부분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고용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독일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혁, 그다음에 노인만 일하는 거를 늘리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나 뭐 청년의 경제 참여율에 또 충격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활용하지 않는 경제활동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15세에서 20세까지 정도가 거의 경제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 고등학교 다닐 때 경제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과잉으로 다 대학을 가고 이게 청년 실업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도 개성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일찍부터 경제에 참여하게 해서 그래서 일찍 경제에 참여하면 연금이 쌓이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노후의 빈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교육개혁 이런 큰 틀에서 같이 봐야지 정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이 정년 연장이라는 부분들 너무나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요. 사회 전반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 그리고 토론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이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최저시급도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라면서 동결을 현재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노동계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이 최저임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시급을 10,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왜 최저임금의 시급이 10,000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노동계 입장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박현환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노총 사무처장 박현환입니다. 네, 처장님, 최저임금이 네네. 갖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선 최저임금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소한 임금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최저임금이 앞으로도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매년 아마 이 논의가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먼저 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사실은 상반기에 정부에서 개혁하려고 밀어붙였다가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정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통상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네. 전원회의를 통해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죠.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시 이를 고시를 하고 그래서 의견을 들은 뒤에 결과는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해가지고 각 9명씩 해서 27명이고요. 네. 올해도 5월 30일부터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그다음에 또 사용자위원 9명. 결국은 공익위원들의 어떤 판단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이런 결정 과정에서 벌써부터 이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가 각각 지금 온도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 저희 논의가 될 때마다 우리 경총하고 재계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거나 네. 고용이 줄어든다거나 근데 여론을 이제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구조나 우리 고용 조건이 나빠졌다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또 미국도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거든요. 그래서 50개 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렸던 주가 뉴욕주인데 한 해에 44%까지 올렸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15, 약 17,000원 정도 받고 있고 네. 이것도 미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요구해서 달성된 거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도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이 주식 배당이 4,700억 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25,000명에 달하는 임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총이나 재계 보수 언론들은 현재 여론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론을 계속 조장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결국은 경영계에서 경영계 중심의 어떤 그 이익들을 취하는 방식을 네.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최저임금을 계속 지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노동계가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하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10,000원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최저임금 1만 원이면 한 달 월급 209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돈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예전에 3%라고 했는데 지금은 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주거 문제나 우리 육아 문제, 교육 문제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젊은이들도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이라도 되면 최소한의 이 생활과 더불어 이 소비가 촉진돼가지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10,000원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공약으로도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최저임금을 좀 많이 인상을 그렇죠. 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사회적인 논란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만들어졌던 게 지난 1년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결국은 서민들이 죽는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성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좀 씁쓸했는데요. 네. 네, 저희가 1,700만 국민들이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로 바꾼 본 뜻이 이건가라는 좀 허망한 좀 마음도 느껴졌는데요. 네.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낸 모든 당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해인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도 그 당시 네. 그 공약으로 1만 원을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1만 원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충분히 저희가 볼 때는 공론화가 됐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1만 원 해주겠다. 이게 약속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그래서 실현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뻥 공약을 남발한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결국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돈으로서 지금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그런 만 원은 지금 여러 정치권들이 다 이야기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노동계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왜 이게 무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냐면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이 포함해가지고 당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냐 최저임금 1만 원이. 네. 근데 사실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과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도 국회가 지금 무기한 회의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보호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현재 지금 국회에서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법안 해가지고 한 50여 개 법안들이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될 건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실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가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권 3년 차에 노무현 정부가 이 친재벌 성향으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그럼 혹시 이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나올 때는 노동존중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친재벌 사회로 이렇게 되면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다양한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런 최저임금 그 만 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개혁 입법은 통과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이 그렇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만 밝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적인 어떤 변화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을과 을의 대결 구도를 이야기할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노동계의 갈등으로 이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을과 을 나아가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을과 병들의 싸움으로 질러가서 두렵습니다. 네. 사실 편의점 사장님하고 알바생이 왜 싸워야 됩니까? 사실 최저임금 1만 원은 죄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이런 겁니다. 지난 2018년 말 대한민국 30대 그룹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금액이 무려 950조입니다. 소위 부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저희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있는 부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950조를 소위 말해서 2천만 노동자들과 네. 국민들한테 저는 나눠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풀을 잘 나누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했죠. 재벌 개혁하겠다. 그래서 근데 재벌 개혁을 하지 않고서 최저임금 논란은 매년 계속될 거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가계소득 증대 그리고 내수 확대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론까지 저희는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빨리 국회에 잠자고 있는 이런 아까 언급했던 50여 건의 관련법들을 조속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박현환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역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영암군 5일 시장 안에 청년 창업 점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 청년 창업 점포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점포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영암군이 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 침체되어 그 영암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상인 창업 점포 개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영암업에 위치한 그 오이시장 안에 약 8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 100평 규모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 창업 점포는 현재 이제 건축 및 실내 공사를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입점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관은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하순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그 식당 같은 요식업 5개소와 공방 5개소, 그래서 총 10개소의 소규모 점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암 지역에 있는 청년 6명, 그리고 인근 목포권과 외지 청년 4명이 해가지고 총 1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창업지원금으로 2천만 원가량 정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방 같은 경우는 뭐 가죽공예 등 문화예술 체험 공방 등이 입점을 하고요. 청년 일자리 북카페도 마련이 돼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 취업 상담, 그리고 직업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청년들의 사랑방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군 이를 앞서서 이제 청년 창업자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컨설팅, 아이템 발굴, 시연회 등을 교육을 계속 실시해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영암군에서 이 지금 지역들이 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많은 고민이 좀 배어 있는 정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의 청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 물론 이제 인구 감소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해결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경운대 항공운항과와 기숙사, 강의동 이런 쪽이 청년 상인 창업 점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제 음식 메뉴 개발이나 이런 다양한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다들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 출산에 상당히 많은 등반객들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또 5일 시장, 거기에서 열리는 문화 관광 이벤트를 기획하는 후속 사업으로 청년 상인 창업 점포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군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근데 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딜레마가 되는, 네. 그 점포가 있는 부분이 이제 영암 5일 시장 안쪽에 이렇게 자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외진 곳이어서 눈에 좀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열려도 거기가 이제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년층 이상이 대다수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쪽 입지를 선정을 했는데, 네. 일단 선정해놓고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외진 곳이어서 상가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점하기로 한 업종들도 얼마나 이제 지역과 연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암읍의 경우는 지금 현재 반면 인구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태인데 청년 상인들이 점포가 얼마나 거기서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실제로 그만둔 또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런 우려답게. 네. 그러니까 청년 상인들이 입점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서 이제 교육 훈련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런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학생이 아이고 이건 너무 힘들겠다 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예비 사업자가 이제 추가로 해서 이제 빈자리를 메웠는데 사업이 조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청년들도 이렇게 낙오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청년 점포가 세태한 지역 상권에 좀 활기를 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유명 관광지가 아닌 시장에서 그 청년 점포 타겟이 전문층인데 그게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결국은 지역 상권들을 그 젊은 그런 청년들의 활기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일에 종사해오고 그런 일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또 창업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청년들에게 그런 짐을 좀 지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들 스스로 우리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좀 열악한 게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친구들이 신규 창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런 청년 창업이 이렇게 제자리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 상권과 주민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20만 관객을 사로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역대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돌아옵니다. 전율의 무대를 선사할 완벽한 캐스팅.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실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마루.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20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교, 중국 중관춘의 칭화대학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에 설립될 한전공대. 대한민국 에너지의 핵심으로 태어납니다. 발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여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 2022년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이 될 한전공대 설립.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세계의 인재를 키워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공사,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